자, 17년 6월 학평 경매 지문인데, 일단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경매가 뭐예요? 이 문제가 지금 달려 있는데, 문제 푸는 거는 바로 안 하고 지문 해설 먼저 하고 나서 문제를 풀 텐데, 문제가 헷갈렸던 학생은 지문까지만 제대로 이해한 후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나서 문제 강의를 보세요. 항상 그걸 추천합니다. 자, 경매가 뭐예요? 경매. 경매가 뭐죠? 경쟁 매매입니다. 매매가 맞나? 경쟁 매입인가? 뭐 아무튼 간에 뭐 의미만 통하면 됐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경쟁에서 이겨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일 텐데, 근데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나? 뭐 봐볼게요. 지문을 봐볼게요. 희소성 높은 최고급 커피의 생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보통 같은 물건, 같은 이름을 가진 물건이 있잖아요. 커피 생두, 커피 생두, 커피 생두, 커피 생두. 하나는 희소성이 높아요. 하나는 일반적인 많이 사람들이 파는, 되게 많이 생산되는 녀석이에요. 희소성의 측면을 따지고 보면은 당연히 같은 이름을 가진 물건을 대상으로 했을 때 희소성 높은 녀석이 훨씬 더 비싸집니다. 희소성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물건,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지구상의 어떤 물건이나 다 희소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걸 수치로 표시할 수 없을 뿐이지. 그 일례로 나라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은 뭘로 지정이 돼요? 국보 같은 걸로 지정이 되죠. 국보, 천연기념물 뭐 이런 걸로. 천연기념물은 아니다. 국보로 지정이 되죠. 그것이 바로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팔만대장경이 졸라 많았어 봐. 그럼 그거는 국보가 됐을까? 안 됐을 겁니다. 팔만대장경 국보 맞죠? 어? 백제 금관에 그게 졸라 많았어 봐. 아직까지. 그 시대 이후에 아직까지 계속 집 안에 하나씩, 집 안에 하나씩 전부 다 그 금관이 있어 봐. 그럼 그건 국보가 됐겠어요? 안 됐겠지. 이것이 뭐 희소성이랑 가격에 대한 간단한 얘기인데, 자, 아무튼 간에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하고 있네요. 경매는 어떨 때 사용이 되는가? 수요자들이 해당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거나 해당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된다. 여기서 팁 하나. 첫 번째 문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면 도움이 됩니다. 1번 선지는 여기서 이미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이 됐죠? 맞는 말로. 그리고 2번 선지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그냥 슥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풀어주면 돼요. 일단 지문에 집중해서 문제 보느라고 지문을 다시 돌아 올라가는 일 없게. 그래서 커피나무는 환경에 민감한 식물인데 일조량과 온도와 토질에 따라서 뭐 맛이랑 품질이 많이 다르대.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 해도 매년 달라진대. 이처럼 품질이 매년 다양한 이유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생두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수월한 방법은 당연히 가격을 고정시켜 놓지 않고 그때그때 매해 생두의 뭐 질이라던가 생두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연코 경매가 가장 좋은 수단이겠죠.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불일치. 바로 이게 제가 말한 경쟁 매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판매자가 보통 한 명이고 그 다음에 구매자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자기들 가격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모두 합당하게 그걸 좀 인정할 수 있잖아. 제일 비싼 가격, 경쟁자가 많아, 구매자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되니까 제일 비싼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판매자는 파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비싸게 주는 사람한테 파는 게 나한테 제일 이득인 거지. 그쵸? 그래서 최고급 커피 생두도 경매로 가격을 결정하고, 골동품, 미술품 요런 녀석들 당연히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좋겠죠. 이와는 반대로 특정 재화의 구매자는 한 명인데 라고 했을 때, 살짝 옆으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불일치할 때 유용하다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이미 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구매자는 한 명인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경매도 유용한 방식이다.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생각을 해봐요. 더 읽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구매자가 많을 때는 제일 비싼 가격을 써주는 사람한테 파는 게 판매자 입장에서 이득이었죠.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 구매자가 딱 한 명뿐이고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 구매자는 어떻게 구매하는 게 제일 이득일까요? 제일 싸게 판다는 놈한테 사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매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구매하면 되는 거죠. 자, 경쟁도 경쟁 입찰도 경매라고 말은 하고 있고. 자, 넘어가 봅시다. 경매는 입찰 방식. 입찰이 뭐예요? 경매 참가자가 각자의 희망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입찰 방식의 공개 여부에 따라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거죠. 공개 여부에 따라서 공개 구두 경매와 밀봉 입찰 경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공개 구두 경매 여기 나와 있고 밀봉 입찰 경매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네. 자, 그래서 공개 구두 경매가 뭔가를 보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오름 경매, 내림 경매 방식이 있는데, 오름 경매, 내림 경매 방식이 여기 나와 있죠. 요 녀석을 이렇게 보고 눈으로만, 이렇게 굳이 굴릴 필요 없어요. 눈으로만 이렇게 쓱 확인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쯤에서 답이 나오겠죠? 공개 구두 경매는, 근데 이 단어에 사실 의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조금 해놨으면은 이득이 되게 많이 되는데, 아니면 어휘 공부나. 공개 뭐예요? 공개한다. 공개한 상태에서 구두로 경매를 한다. 구두가 뭐예요? 입으로 이 야부리 터는 걸로 한다 이거예요. 구두가 그거예요. 말로 전달하는. 자, 그래서 이 공개 구두 경매는 공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럼 당연히 공개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된 거겠죠? 그리고 누가 어떠한 조건으로 경매에 응한지를 공개적으로 진행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말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개 구두 경매는 영국식 경매랑 네덜란드식 경매로 가를 수가 있대요. 이렇게 두 개로. 공개 구두 경매 중에 공구경이라고 합시다. 공구경. 영국식이랑 네덜란드식이 있고, 그리고 밀봉 입찰 경매가 있다고 합니다.
요 녀석들이 이 지문의 핵심이므로 그냥 간단하게 써주긴 할게요. 그래서 영국식 경매는 오름 경매 방식이고, 그리고 네덜란드식 경매는 당연히 내림 경매 방식이겠죠? 영국식 읽어봅시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는 방식의 오름 경매 방식인 겁니다. 희소한 물건, 그러니까 판매자가 한 명일 때 공개 입찰 경매를 한다면, 공개 구두 경매나 뭐 아무튼 경매를 한다면 사람들이 점점 가격을 올려가지고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그 물건을 팔게 되겠죠. 이것을 오름식, 오름 경매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름 경매 방식 보면은 최고가 맞죠? 가장 높은 가격, 이게 최고가죠. 이것도 한자랑 그대로 이런 식으로 어휘를 섞어 놓는 거는 섞어 놓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지? 치환해 놓는 거는 한자어랑 우리말이랑 섞어 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최고가라는 게 뭐예요? 가장 높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알겠지만은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써놓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영국식 경매를 통해서 와인이나 최고급 생두 같은 걸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반대로 네덜란드식은 뭘까? 내림인데 가만 봐도 일견 직관적으로 이해는 안 되죠. 위에서 아래로 가격이 내려간다? 봅시다. 판매자가 높은 가격부터 제시해 가격을 점점 낮추면서 가장 먼저 응찰한 사람, 입찰, 내가 사겠소! 라고 말하는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니까 이건 그거네요. 그러니까 아마 판매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구매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 좀 유용해 보이기는 하죠. 근데 딱히 그렇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오름식이든 내림식이든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제일 비싼 가격을 경매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그쵸? 단지 그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구매자냐 판매자냐가 좀 다를 뿐이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공개 구두 경매에서 영국식 경매는 사는 사람들이 점점 가격을 올려부르고 더 이상 가격이 안 올라갔을 때 제일 높은 가격에 판매자가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식 경매 같은 내림 경매 방식은 판매자가 비싼 가격에서 점점 가격을 낮춰주는데 그 낮추는 거에서 가장 처음에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가는 거니까 결국은 구매자 중에서 제일 비싼 구입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판매가 되는 거는 영국식 경매나 네덜란드식 경매나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내림 경매 방식은 구매자가 입찰 금액을 제시해 경매가 시작된다? 아니죠? 경매가 시작되는 건 뭐예요? 판매자가 높은 가격부터 제시하는 거죠. 구매자가 입찰 금액을 제시해 경매가 시작되는 방식은 뭘까요? 영국식이겠죠. 봅시다. 마지막 문단 갈게요.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매와는 달리 경매 참여자들이 서로 어떠한 가격에 응찰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밀봉 입찰 경매가 있대요. 요건 좀 특이한 녀석인가 보네요. 여기도 나와 있었던 밀봉 입찰 경매는 낙찰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낙찰자가 뭐예요? 물건 받기로 한 사람.
어떤 일을 받기로 한 사람, 이 사람이 지불하는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최고가 밀봉 경매와 차가 밀봉 경매가 있다는데, 최고가 밀봉 경매는 뭘까? 응찰자 중에, 지원자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을 적어냈을 때 낙찰이 되는 건데, 대신에 공개하는 게 아니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서로 닫아가지고 투표하듯이 경매를 참여를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 가격에. 차가 경매는 뭘까요? 차가 밀봉 경매는 최고가 밀봉 경매와 동일해요. 제일 비싼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 것은 최고가 밀봉 경매와 동일한데, 최고가를 낙찰, 최고가를 낙찰시키는 것 자체는 동일한데, 최고가 지불이었어요. 낙찰된 그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써가지고 낸. 차가 경매 방식은 차가 최의 바로 다음이거든요. 그러나 낙찰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자신이 적어낸 금액이 아니라 응찰자가 적어낸 금액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이걸 바로 차가라고 하는 거예요. 차고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은 가격을 적어서 내기는 했지만, 내가 적어서 낸 가격을 내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적어서 내겠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어떤 원리가 있을 겁니다. 이거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차가 지불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76번은 이렇게 됐으니까 바로 거르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딱 3초 끊었다가 문제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77번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X 치고요. 문제 볼 때. 기역은 뭐였죠? 영국식 경매. 니은은 뭐였죠? 네덜란드식 경매. 우리 이거 지문 볼 때 이런 식으로 자세히 봤는데 굳이 지문을 다시 봐야 될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나요? 기역은, 영국식은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경쟁자가 제시한 입찰 금액을 알 수 있다. 공개잖아요. 그쵸? 희소성이 있는 최고급 생두는 공개 방식에서 영국식의 오름순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대표적 품목. 바로 여기 있죠? 네덜란드식 방식에서 낙찰 가격은 경매에서 최초로 제시된 금액보다 높아질 수 있나요? 높아질 수 없죠. 왜냐면 최초로 제시된 금액이 가장 높은 가격이고 거기서 판매자가 가격을 점점점 낮추는 거기 때문에 높아질 수가 없죠. 당연히. 자, 4번. 영국식, 네덜란드식 모두 경매에 나온 재화의 낙찰 가격을 알 수 있나요? 얘네 뭐였어요? 공개라 그랬잖아요. 알 수 있죠. 그럼 답은 5번일 텐데,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 영국식과 네덜란드식 모두 가장 먼저 응찰한 사람이 낙찰자가 된다 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네덜란드식은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데, 맞죠? 판매자가 가격을 점점점 낮추는,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놈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이 영국식 경매는 제일 먼저 입찰한 사람은 뭐예요? 제일 핫바리 가격이라는 거예요. 제일 낮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영국식 입찰은 결국은 뭐죠?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입찰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 이 사람은 순서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응찰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읽으면서 요 녀석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보지 못했고, 그냥 단어를 단어인 것 그대로
꾸역꾸역 읽었다는 말이겠죠. 이제 이 다음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요거 어떻게 없애지? 요것만 이렇게 살짝 지워가지고 문제 부분만 잘라내고 해봅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 사전적 의미 같은 거는 특별하게 풀 수 있는 완벽한 풀이법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읽고 읽으면서 단어 어휘력 많이 쌓은 다음에 나중에 생기는 감으로 푸는 거라 따로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풀게요. 단어 문제 좀 그만 냈으면 좋겠는데 단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책만 읽은 애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따라가겠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78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그냥 채워주면 되는 거겠죠. 밀봉, 입찰, 경매입니다. 이거 특이하니까 여기다 문제로 바로 내놨네요. A, B, C 세 사람이 각각 10만원, 8만원, 6만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자, 우리 아까처럼 지문을 봤다면 이제부터 나올 말을 그대로 전부 다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장난이 아니라 너무 뻔한 거야. 여기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게 딱 정해져 있었죠. 뭐예요? 10만원, 8만원, 6만원인데 우리가 밀봉 입찰 경매 방식에서 뭐가 있었어요? 최고가 입찰 방식이랑 차가 입찰 방식이 있었어요. 이 10만원, 8만원, 6만원 한 A, B, C라는 사람은 최고가 낙찰일 경우에 A가 낙찰이 되고 최고가 역시 지불하는 금액 역시 A가 한 10만원 최고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차가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A가 낙찰은 되되 A는 얼마를 내야 돼요? 차가 8만원을 내야 되겠죠. B가 적어낸 8만원이라는 금액을 A가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볼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지문을 이야기한 게 바로 요거예요. 여기서 이거밖에 없죠. 봅시다. 이 경매가 최고가 밀봉 경매라면 낙찰자는 A이면 낙찰자가 지불할 금액은 10만원이다. 차가 밀봉 경매라면 낙찰자는 또 당연히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A인데 낙찰자가 지불한 금액은 A가 아니라 두 번째 높은 금액을 제시한 B가 제시한 8만원이다. 라는 거죠. A10, A8 해서 2번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유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이 문제를 제가 앞에 나올 말을 그대로 생각해낼 수 있었던 건 사실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의 생각이냐.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밀봉 입찰 경매라는 녀석을 이 맨 마지막에 줬는데 이 밀봉 입찰 경매는 이렇게 경매의 입찰 방식이 공개 여부에 따라서 공개 구두 경매, 밀봉 입찰 경매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매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본격적인 본론이라고 생각되는, 본론은 뭐 2문단부터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3문단부터 나온 큰 흐름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녀석이니까 중요한 녀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 문단에만 다뤘어. 그리고 3전 문제에서 이 바로 앞 문제 3전 문제에서 공개 구두 경매의 영국식 경매랑 네덜란드식 경매를 이미 다뤘어. 그리고 나서 밀봉 입찰 경매를 다뤘는데 그럼 당연히 밀봉 입찰 경매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3점짜리 문제에서는 이 공개 구두 경매, 영국식 경매랑 네덜란드식 경매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요걸 봤는데 밀봉 입찰 경매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사실 우리한테는 최고가 밀봉 경매, 차가 밀봉 경매, 최고가, 차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이미 전부 다 머릿속으로 기계처럼 되진 않겠지만은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 이거죠. 이건 엄청 쉽게 나온 거고 어려운 문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풀고 고민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할수록 훨씬 더 문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문을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 정확하게 이거니까 항상 연습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풀고 채점하고 문제만 풀고 채점하고 그냥 근거만 써보고 요걸로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 이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